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입니다. 경제 위기가 엄중합니다. 에너지 고물가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침체된 산업 등으로 범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대한민국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여기 질의 답변 시간을 질문 시간만 12분으로 규정한 것은 아마도 답변을 충분히 들으라는 그런 뜻으로 돼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서영교 의원하고 질의 답변 거치는 과정에서 그 답변을 막는 그러한 사항들이 자꾸 생겨서 충분히 말씀을 못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못하신 거 있으면은 좀 더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영구 의원님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국민을 아끼는 마음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 그러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안정과 또 대외적인 신인도를 올리는 이 문제가 저는 잘 조화되는 경제정책이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그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나빠진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국제 수지의 안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도 작년도에 저희가 한 230억 불 가까운 경상 수지의 적자를 가져옴으로써, 흑자를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쓰는 외환보다는 받는 외환이 더 많은 그러한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올해도 경제 운영 계획에 의하면 작년보다는 줄어들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의 경상 수지로 본 흑자 기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우리 경제에 지난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경제 위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소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전체적인 하나의 경제 운영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다시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역점을 두면서 우리가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그 경제를 살리려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 비전을 국민들께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가장 큰 것은 정부의 과도한 역할, 이거에서 민간의 창의와 혁신 이쪽을 강조해주는 좀 더 자유로운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로운 경제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 배려는 해나가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대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연대의식은 우리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연대의식에 기초를 두어서 우리의 대내적인 경제정책, 대외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력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게 보면 하나의 성장과 복지와 혁신과 개인의 창의 이런 쪽을 근거로 해서 우리 경제를 경쟁력 있는 그런 경제 체제로 전환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 부처를 산업부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 부처를 관장하는 총리께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적극 주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역할과 또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도전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여러 가지 단기적인 경제 운영 때문에 힘들어진 이러한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문제, 그거는 조금은 단기적인 이러한 그 성격의 우리의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기적인 도전은 그 이유가 뭔지, 왜 일어나는지, 어떤 정책이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번에는 확실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세계의 복잡한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과 연계된 그러한 문제들이 결부가 돼서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그러한 원인과 대책을 다 알고 있고 다만 그 대책을 어느 하나만을 보고 쓸 수는 없다. 훨씬 더 복합적인 이런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 정책을 써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도전은 우리의 중장기,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청년 세대를 보고 이분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생활을 하고 행복을 느끼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크게 보면 저희의 재정 건전성의 유지, 국제 수지의 많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국가 체제, 경제 체제를 굉장히 생산성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루어야 되고 또 약자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라든지 주택, 또 의료보호, 그리고 교육, 그리고 연금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의 생활을 좀 더 마음 놓고 함으로써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그러한 개혁에 있어서 결국 연금, 교육, 우리 또 이 재정개혁 이런 것들은 사실 여간한 정부의 의지나 국민들의 이해와 국회의 협조 없이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향후 30년, 40년을 보고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러한 나라와 경제를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힘들지만 해야 하는, 또 국민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꼭 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들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 망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경제를 더욱 망가뜨리는 쪽에 자꾸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제1호 법안이 무제한 수매 양곡관리법입니다. 이것은 재정 파탄을 하고자 하는 악법이 분명한데 정부 차원에서도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양곡관리법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우리 국민 경제 전체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설득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쌀의 공급 과잉에 따라서 오히려 쌀값의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도 많고, 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또 오히려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정적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우리 국회에서도 좀 합리적인 그런 최종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 문제는 또 우리 장관께 질문 드릴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임기 5년 동안에 총 10차례에 거친 추경을 시행했습니다. 상당히 퍼주기식 추경인데 그 규모만 하더라도 137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예산 등 현금성 30조 추경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총리께서는 현 시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경 편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고 지금 집행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최대한 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경의 필요성은 저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경제부총리 허용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뒤에 설명 듣겠습니다. 네. 난방비에 대한 부분을 많은 의원들이 앞으로 질문도 하실 거고 또 나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난방비 폭탄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난방에 대한 수요가 올해 특별히 늘었다 하는 게 하나고요. 그거는 수요가 날씨나 기후 때문에 수요가 늘은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이 가격을 조정을 하면 그 가격의 신호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대비를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그 수급 사정이 어려워졌고, 특히 구라파의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로부터의 파이프라인 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됨에 따라서 모두가 중동산 LNG 쪽으로 그 수요를 많이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가격이 거의 10배 가깝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랬으면은 그때 빨리빨리 조정을 하면 우리 모두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대비책을 좀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좀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에너지 폭탄이라는 게 갑자기 들이닥친 그런 그 상황이 됐다. 거기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외적인 어떤 요인에 대한 발생 요인이고, 또 이것이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것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것을 지금에 와가지고
난방비 폭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이것을 현 정부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후한무치라는 말을 여기에 표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 이와 같은 사항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원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원전을 강화하는 방향 또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에너지에 대한 공급 구조는 예전에 없던 상당한 도전에 부딪혀 있습니다. 단순히 뭐 값싼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우리의 국제적인 의무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결국 고급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고급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와 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 쪽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LNG를 쓰고 원유를 쓰고 석탄을 쓰고 하는 이거는 아마 2050년이 되면은 이 부분은 거의 우리 경제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신재생과 원전, 수소 이런 것들만 남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부분만 확보가 된다면은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연료는 사실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관심 가지고 가려주길 바라고요. 총리님 하여튼 대외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데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경제 살리기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농식품부 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표적 그 악법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의 소위원회 또 전체 회의를 전부 날치기로 통과시켜가지고 현재 본회의까지 부의시켜놓은 이 법안이 참으로 우리가 좀 이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안 그래도 과잉 생산으로 매년 남는 쌀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초과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발생한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보고 있거든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쌀 문제가 생긴 게 소비량은 많이 줄어드는데 생산량이 거의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게 굉장히 폭이 좁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시장 경제를 의무화하게 되면 당연히 그 농업인들한테 표를 재배해도 된다. 또 하나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저희가 20여 년 동안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뭐냐면 다수학에서 품질 쪽으로 좀 전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수학하고 품질하고는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시장 경제를 의무화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그 방향을 되돌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뭐 정부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또 우리 농업연구기관 또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농업인 단체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우리 농민들께서는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은 쌀 생산도 안정화되고 쌀 가격이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전문가들 분석 이거는 그 과잉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농업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계속 심화된다면은 시장 논리에 맡겨 둔다면은 쌀값은 계속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와 같은 것은 너무나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쌀 생산에 치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식량 안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린 거기에 전략적인 부분을 맞춰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밀과 콩 등 다른 그 작물 재배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또 그건 재배 자체가 위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눈에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데 장관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위 쌀, 그중에서 밥쌀은 사실 남아서 지금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은 자급률이 1%밖에 안 되고 콩은 23.7%밖에 안 됩니다. 다 식량 작물입니다.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밥쌀은 줄이고 나머지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콩이라든가 또 밀이라든가 이쪽으로 어쨌든 정부가 역할을 해서 그쪽에서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금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도입을 해서 논에다가 밀이나 콩이나 또 가루쌀을 심게 되면 기존 직불제에 추가해서 전략작물 직불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쌀은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과잉이라든가 이럴 땐 지난해처럼 아주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격리하고 이러면은 우리 농업인들 충분히 소득도 보장하면서 우리 식량 안보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법안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 가격의 5% 이상 하락이 됐을 때에는 그 초과량이 돼 가지고 모든 그 물량을 이렇게 의무화해서 다 수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와 같은 수치로 묶어놨을 때 거기에다 근접하고 있는 수치에 가까이 갔을 때는 못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대단히 경직된 그런 법안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 장관님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보다 미치지 못했고 5% 이하로 됐을 때 수매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때 재고 상황이라든가 쌀값이라든가 국내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격리를 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는 정부에 맡겨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저희가 쌀값이 워낙 폭락해서 생산량으로는 그 당시에 25만 톤 정도가 부족할 거다. 2023년에. 그러니까 22년산을 23년에 우리 국민들이 드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45만 톤을 격리를 했거든요. 추가로 20만 톤을 더 격리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약 17% 올라갔는데 만약에 지금 3% 정도 초과되는 물량을 한다. 그랬을 때 그 경우를 경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아마 가격이 거의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 현재 정부 부채가 공공기관을 포함해 가지고 1,427조 원입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2030년도에는 쌀 격리에만 1조 4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전 재정 유지를 하고자 하는 이 관점에서 이러한 법안이 과연 통과가 되고 이것이 국민들께 적용이 돼야 되는가? 대단히 저는 제 개인의 의견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런 면도 물론 있고요. 농식품부 장관인 제 입장에서 더 걱정하는 거는 농식품부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23년에 약 17조 3천억인데 사실 우리가 정말 써야 될 거는 청년 농육성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우리 유통시설 현대화라든가 SOC 기반이 전부 거의 50년 이상 됐어요. 이것 하나에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쪽으로 써야지 사실은 수급 균형을 맞추면 안 써도 될 이쪽에 굳이 1조 5천억 가까운 돈을 매년 써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법을 끝까지 고집하고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쌀 매입을 법률적 재량 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 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이 제출되면 농림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급적 이 법이 통과 안 되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거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한 번 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수도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일률적이고 너무나도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는 대단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떠십니까? 네, 분명히 수도권에는 많은 지방이 갖지 않은 추가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균형 발전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좀 더 제한적으로 그런 개발의 어떤 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허용하고 있는 그런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개념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아주 취약한 도서벽지도 수도권이고 우리 접경 지역에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그러한 읍면도 수도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수도권에 대한 이런 2중, 3중 규제가 수도권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 또 수도권 내의 접경 지역 이런 것을 대폭 규제를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 지역구인 포천과 가평만 보더라도 경기 남부 등 다른 지자체 비교했을 때 인구수라든가 지역 인프라 측면에서 아주 열악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수도권에 포함시켜 가지고 획일한 그런 규제를 하기에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여건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정부는 지금 수도권 지역에 대한 발전을 지금까지 좀 단선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하는 그런 쪽에 좀 더 역점을 두던 것에서 종합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지방에 감으로써 진정한 좀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잘 된다면 수도권에 대한 문제도 전국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경기도를 예를 들어 가지고 본다면은 31개 시군 전부를 수도권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와 인구 밀도, 사회 기반 시설 등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별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실 그 계획이나 의지는 없으십니까? 그런 문제를 전문가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잘 살피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도 수도권에도 어느 정도의 좀 그런 여지가 발전의 여지를 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 같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질의드릴 사항이 있지만은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많이 지금 대두가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1358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가 942만 명인 걸 감안하면 대단히 많은 인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는 걸 얘기를 맨날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는 데가 지금 이 수도권 내에 있는 또 경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이 경기 북도 내지는 분도에 관한 것을 좀 다루고 통과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경기도 내에서는 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총리님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눠주고 또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도에 대한 사실상의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행정, 치안, 소방, 교육, 법원 등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남부와 북부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건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하면 일반 지역과 접경 지역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전략적 접근 방법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이 경기 분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총리님의 견해를 좀 상세히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수십 년간 그 분도하는 문제도 논의가 됐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요 문제가 만약에 저희로서도 이거를 하여튼 전체적인 우리의 균형 발전을 크게 흐트리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검토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것을 주민투표 등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도출된다면은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 수용하고 지원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런 그 투표에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그 전에 좀 충분히 중앙 정부와 경기도 간의 협의를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우리가 앞으로도 펼쳐 나가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꼭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의 투자 성과를 냈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 아래 국가 채무 4천억을 감소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871조 원을 달성해서 세계 수출 순위 6위에 도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하고 국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